밤이 되면 그 산 위에서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피리가 삑 울리고 나팔이 빵 울리면 잠시 뒤 산비탈 전체가 소리를 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면서 새까맣게 밀려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이 산 위에 참호를 파고 웅크리고 있던 캐나다 청년들, 20살 남짓한 이 젊은이들 700명. 그들 앞으로 밀려오는 중공군은 무려 5,000명. 7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에 진짜 소름 끼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사흘째 밤, 완전히 포위당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순간, 이 캐나다군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위치로 포격을 쏴달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 머리 위로 대포를 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짐작이 가시나요? 왜 자기 자신에게 포탄을 떨어뜨려 달라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캐나다가 아직도 이 전투를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싸움이라고 부르는지, 왜 호주에는 가평이라는 이름의 다리와 공원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가평입니다. 가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남이섬, 자라섬 페스티벌, 꽃축제, 물놀이, 주말에 바람 쐬러 가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1951년 4월의 가평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였어요. 지금부터 그날 그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왜 하필 가평이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가평은 지금 차로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가죠. 그때도 이 골짜기는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가 이 가평 계곡을 통과했거든요. 좁고 깊은 골짜기 사이로 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 길이 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길이 뚫리면 저기 곧장 서울로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길을 막으면 서울을 지킬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목숨 걸고 차지하려던 자리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볼게요. 1951년 3월, 국군과 유엔군은 한 번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되찾습니다. 밀고 밀리던 전쟁이 겨우 숨 좀 돌리나 싶던 때였어요. 그런데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이른바 춘계 공세라는 걸 시작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력을 다 합치면 7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목표는 딱 하나, 서울을 다시 빼앗는 것. 그중 한 갈래가 바로 이 가평 골짜기를 향해 밀려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국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대목이에요. 당시 가평 위쪽, 그러니까 골짜기 북쪽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게 국군 육사단단이었습니다. 병력이 약 1만 명. 그런데 4월 22일 밤 중공군 2개 사단이 이 육사단단을 덮칩니다. 이걸 사창리 전투라고 불러요. 문제는 중공군의 전술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어마어마한 화력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국군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두들긴 겁니다. 좀 얄밉죠? 강한 놈은 피하고 약한 쪽만 노린 거니까요. 밤사이 육사단단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좁은 골짜기 하나로 1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병력이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고 뭐고 다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중공군이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요. 그리고 이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중공군이 곧장 가평골짜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서울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판이었어요. 이 문을 누가 막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아래쪽에 마침 한 부대가 쉬고 있었습니다. 영연방 27여단이라는 부대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쉽게 말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나라 병사들이 섞여 있는 연합부대였습니다. 이들은 7달 동안 쉬지 않고 싸우다가 이제 좀 뒤로 빠져서 쉬려던 참이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홍콩으로 교대 가려고 짐까지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국군 육사단단이 무너졌다는 소식, 중공군이 골짜기로 밀려온다는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쉬긴 다 쉬었죠. 여기서 병력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 전투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거든요. 이 골짜기를 막아야 하는 전투 병력의 핵심은 딱 두 개 대대였습니다. 하나는 호주 대대, 하나는 캐나다 대대. 각각 대략 700명씩 합쳐서 1,500명 남짓. 여기에 뉴질랜드 포병, 미군 전차부대, 영국 대대 등을 다 합쳐도 3,00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밀려오는 중공군은 두 개 사단, 병력으로 따지면 2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5배, 어떤 지점에서는 7배가 넘었어요. 솔직히 말이 됩니까? 이게 전투가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냥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게다가 장비 이야기를 들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때 캐나다군이 들고 있던 무기 중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구식 무기도 있었다고 해요. 반면 중공군은 소련제 최신 장비를 상당수 갖추고 있었고요. 숫자도 밀리고 장비도 밀리고 대체 뭘 믿고 여기서 버틴다는 건지 지금 들어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23일 밤 9시 30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타깃은 호주 대대가 지키던 504고지구지였어요. 골짜기 오른쪽 산이었습니다. 처음엔 도로변에 있던 미군 전차 소대가 첫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어요. 그런데 1시간 뒤 두 번째 공격에서 소대장을 포함해 지휘하던 이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파도라는 표현, 참전 용사들이 하나같이 쓰는 말입니다. 한 무리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그 뒤에 또 한 무리가 있고 또 그 뒤에 한 무리가 있고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호주 대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A중대가 3면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혈투를 벌였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소대는 절반이 죽거나 다쳐서 물러났고 중공군이 틈새로 파고들어 기관총을 걸어놓고 쏴대는 바람에 사상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 건너편 호주 대대 본부와 뉴질랜드 포병 진지까지 중공군이 침투합니다. 대포를 쏴주던 뉴질랜드 포병이 진지를 옮기느라 잠깐 화력 지원이 끊기는 아찔한 순간까지 있었어요. 지원 사격이 끊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총알바지로 서 있는 병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래도 호주군은 그날 밤을 버팁니다. 다음날 오후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요. 하지만 사람 힘으로 파도를 언제까지 막겠어요? 사상자가 쌓이고 보급도 부상병 후송도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24일 오후 호주 대대는 후퇴 명령을 받습니다. 32명이 전사하고 59명이 다쳤어요. 그 작은 부대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호주군이 빠지면서 골짜기에 캐나다군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677 고지고지라는 산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캐나다 대대장 제임스 스톤 대령.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백전 노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전투가 벌어지기 전 677 고지고지 아래로 내려가서 적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내가 중공군이라면 어느 쪽으로 올라올까? 그 시선으로 산을 올려다보면서 4개 중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정한 거예요. 이 판단이 나중에 부대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런데 스톤 대령한테도 고민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판 참호가 고작 2피트, 그러니까 무릎 좀 넘는 깊이밖에 안 됐거든요. 몸을 숨기기엔 턱없이 얕았습니다. 23일 새벽, 호주군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예광탄이 어둠 속을 가르는 걸 보면서 스톤 대령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참호를 더 깊이 파야겠구나. 불길한 예감이었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이날 밤이 가평 전투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호주군이 빠진 걸 확인한 중공군이 이제 화력을 전부 캐나다군 677 고지고지 하나에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700명, 그것도 완전히 포위된 700명에게 수천 명이 달려든 겁니다. 그날 밤을 겪은 참전 용사들이 뭐라고 증언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영어로 complete blur,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뒤엉켜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게리 건이라는 참전 용사는 25년이 지나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았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싸웠는데도요. 그가 남긴 말이 참 먹먹합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낮과 밤이 이어진 사흘,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산이입니다. 어디선가 피리와 나팔이 울리고 함성이 터지면 새까맣게 사람들이 밀려 올라와요. 숲을 향해 정신없이 총을 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적이 튀어나옵니다. 비명소리, 욕설, 총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매캐한 화약 연기, 여기저기 튀는 불꽃, 지휘관이 목이 터져라 지르는 고함.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뒤엉키는 겁니다. 거의 손에 총검을 끼우고 찌르는 백병전, 그러니까 맨몸으로 부딪히는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이 밤에 나온 이야기 몇 개만 들려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브루스라는 기관총 사수가 있었어요. 그는 고지로 올라오는 가장 쉬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달려들었지만 그가 쏘아대는 총알의 벽을 뚫지 못했어요. 결국 중공군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던지는 자살 공격을 감행해서 그 진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웨인 미첼이라는 기관총 사수. 이 사람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지금도 회자됩니다. 몸에 파편을 맞아 비관총을 놓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쏘고 또 쐈습니다. 나중에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의 손에 남은 총알은 딱 3발이었대요. 그는 그 3발마저 다 쏘고 나서야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그때 부사수인 존 멜라디가 중공군에게 붙잡힐 뻔해요. 멜라디는 총검을 든 채 달려드는 적을 막다가 2번이나 부상을 입고 참호에서 피를 흘리며 기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미첼이 그 소리를 듣고 되돌아가 그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멜라디는 그날 밤의 충격으로 3주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미첼은 그 용맹함으로 훈장을 받았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어선 주위에 수류탄을 철사로 엮어놓은 즉석지뢰가 있었는데 한 병사가 실수로 그걸 건드렸어요. 철사가 풀리면서 수류탄이 동료들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다들 얼어붙은 그 순간 더글러스라는 하사관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굴러오는 수류탄을 맨손으로 집어던졌어요. 거의 동시에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그의 손이 잘려나갔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소대원 여럿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기 손을 내주고 동료들을 살린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위치로 포격을 쏴달라던 그 이야기요. 이건 디중대 밀스대위의 결단이었습니다. 디중대는 산 서쪽 끝에 있어서 적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위치였어요. 그날 밤 수백 명의 중공군이 이 중대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총도 칼도 소용없는 서로 뒤엉켜 싸우는 지경이 됐어요. 밀스대위는 도저히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전을 쳐요. 방어선이 뚫렸다. 후퇴해야겠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지를 고수하라. 누구도 물러서면 안 된다. 네가 그 고지를 포기하면 우리는 전부 잃는다. 여기서 밀스 대위가 결심합니다. 다시 무전을 쳐요. 내 위치로 포를 쏴줄 수 있는가? 저쪽에서 확인합니다. 귀관은 참호 안에 있는가? 그렇다. 그럼 몸을 숨기고 기다려라. 그리고 잠시 후 캐나다군 자기들 진지 위로 아군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자기 머리 위로요. 참호 속에 납작 엎드린 캐나다 병사들 사이사이로 밖에 노출돼 있던 중공군 위로 포탄이 장렬한 겁니다. 이건 정말 벼랑 끝의 도박이었어요. 조금만 계산이 어긋나면 자기 부대가 아군 포탄에 몰살당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적처럼 캐나다군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호 안에 있었던 덕분이에요. 스톤 대령이 병사들에게 참호를 더 깊이 파라고 했던 그 판단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서 빛을 발한 겁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중공군은 이 포격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보급로는 막혀 있었죠. 식량도 총알도 바닥이 났습니다. 한국인 지게꾼들이 등에 탄약을 지고 이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날랐다고 해요. 이분들 이야기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새벽 4시 공중보급을 요청합니다.
6시간 뒤 일본에서 수송기 4대가 날아와 낙하산에 물자를 매달아 떨어뜨렸어요. 빨강, 노랑, 파랑. 색색의 낙하산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두고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며칠을 굶고 총알까지 떨어진 병사들 눈에 그 낙하산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군종 신부는 참호에 앉아 이틀분 식량을 한 번에 다 먹어치웠다는 우툰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결국 중공군은 물러갔습니다. 700명이 5,000명을, 그것도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막아낸 거예요. 캐나다군의 피해는 전사 12명, 부상 35명. 그 지옥 같은 밤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반면 중공군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어요. 이 가평 전투 하나로 서울로 밀고 내려가려던 중공군의 춘계 공세가 이 골짜기에서 딱 멈춰섭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보급로를 지킬 시간을 벌었고요. 만약 이 골짜기가 뚫렸다면 서울이 다시 넘어갔을지도 모르고 한국에 있던 미군 전체가 포위당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 700명이 그걸 막은 겁니다. 스톤 대령이 나중에 남긴 말이 참 담백해서 오래 남습니다. 이게 대단한 전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고도 후퇴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고 싸웠다. 캐나다군은 이 공로로 호주군, 미군 전차부대와 함께 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습니다. 캐나다 부대가 이 훈장을 받은 건 지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평 전투는 캐나다가 2차 대전 이후 치른 가장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전투로 꼽힙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부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젊은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에 가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주에는 지금도 가평로, 가평교, 가평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여럿 있어요. 저 멀리 남반구에 한국의 작은 지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평은 청춘을 걸고 살아남은 자리, 전우를 묻은 자리였으니까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등장하는 캐나다군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치라는 걸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땅, 낯선 추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향수병에 시달리던 이들이 겨울이 되자 강이 꽁꽁 어는 걸 봅니다. 임진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뭘 했는지 아세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쳤습니다. 고향 캐나다에서 하던 것처럼요. 이 소식을 들은 캐나다 국방장관이 병사들 사기를 위해 하키 장비를 직접 공수해줬다고 해요. 총 대신 하키 스틱을 든 그 순간만큼은 이 청년들도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에서는 이걸 기억하려고 임진 클래식이라는 아이스하키 행사를 매년 연다고 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사람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참전 용사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대부분 90이 훌쩍 넘으셨어요. 한 미국 참전 용사는 한국에 다시 와서 발전한 모습을 보고 한국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 오랫동안 앓던 마음의 상처가 한결 나아졌다고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6.25, 25에 또 참전하겠다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20살 청년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 가평이라는 낯선 골짜기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꽃축제를 즐기고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가평에 놀러 가시거든 잠깐만요. 골짜기 어딘가에 서 있는 그 전투 기념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눈길을 주셨으면 합니다. 74년 전 그 밤 피리 소리가 울리던 그 산 위에서 참호를 조금 더 깊이 판 덕분에 살아남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자기 머리 위로 포탄을 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잊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